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역량평가에서 고득점에 유리한 문서의 양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량평가에 응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도 쓰면 안 쓰는 것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 상황과 맥락이 안 맞는 내용,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는 내용,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쓰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문서에 적혀 있으면 응시자가 주어진 시뮬레이션 상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서를 검토할 때 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상황 맥락이 안 맞고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거든요. 그리고 질의응답 인터뷰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정리가 안 됐으면 질문을 받는 순간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라도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 해서 써놓은 이런 내용이 사실은 저득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문서의 양이 많을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거라면 문서의 양이 많고 점수가 높고, 이런 경우와 문서의 양이 적어서 점수가 낮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서의 양이 적은데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문서의 양이 많은데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문서의 양이 많을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서 양이 많을수록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응시자분들이 착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문서에 키워드가 적혀 있으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오해하셔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뮬레이션 과제에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D시설의 위치 이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D시설의 위치 이전만 하면 문제 해결이 끝나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고 갈래가 갈라지는데, D시설을 후보지 1로 이전을 했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후보지 1로 이전했는데 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당연히 편차가 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 아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도 편차가 갈립니다. 주민 의견 수렴 같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D시설 위치 이전해도 막연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키워드 D시설 위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키워드가 적혀 있다고 해서 같은 기획이 아닌 겁니다. 실제 점수의 편차는 이 D시설 위치 이전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와 디테일에서 점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D시설 위치 이전 한다고 했으면 점수가 다 똑같아야지 왜 달라? 나도 이 지전 한다고 했고 저 사람도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똑같아야지 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키워드를 제시했으면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와 디테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쓰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얄팍하게 많은 양을 나열하게 됩니다. 뭐 TFT도 하고 MOU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각각을 따져보면 깊이가 없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디테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고득점의 방향성은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단순히 키워드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집행할 건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득점이 이루어집니다. 또 문서의 양이 많을수록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평가위원이 많은 수의 응시자 문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수십 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채점하다가 힘들지 않겠냐, 힘들면 평가위원도 사람인데 그냥 문서의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수의 응시자 문서를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힘들면 양을 보고 평가한다. 예, 이 부분이 거짓입니다. 힘들어도 양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문서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과제의 내용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평가 당일이라고 하면은 평가 전날 목요일에 이 과제 제작자가 평가위원을 전부 불러요. 평가위원 8명이라고 하면 1부터 8까지를 다 불러서, 이 과제는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평가의 주안점은 뭐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놨는데,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평가위원 1부터 8이 각자 혼자서 이 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당일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 입장에서 이거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과제여서 평가위원인 나조차도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문서 양과 같이 인상 보고 인상에 의존해서 평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서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응시자가 작성한 문서는 2명 이상이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역량평가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응시자 15번이 있어요. 그 응시자 15번의 문서를 평가위원 1, 평가위원 2, 이 두 사람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한 사람만 평가를 주는 게 아니고 2명 이상이 이것을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1이 평가위원 2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응시자 15의 기획력 역량을 높게 평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평가위원 2가 양이 풍성하고 외관상 그럴싸하고 공무원적으로 FM 양식에 맞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기획력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을 보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서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정회의라는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조정회의는 뭐냐면, 평가위원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응시자 15가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 화면에 띄워 넣습니다. 거기서 평가위원 1부터 8이 다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15번 응시자 담당이 평가위원 1번, 평가위원 2번 이렇게 2명인데, 1번, 2번 평가위원 이외에 평가위원 3부터 8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회의에서. 그러면 평가위원 8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문서를 보니까
양만 많지 땡땡한 내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점수가 높을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평가위원 1, 평가위원 2가 이 사람 참 까탈스럽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적당히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합니다. 점수를 높게 줬으면 높게 준 것에 대해 근거를 들어야 되고 평가위원 8이 제기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방어할 논리나 설명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설득을 못하면 높게 준 점수를 깎아서 낮춰야 됩니다. 그게 조정회의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서 양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피드백 리포트입니다. 이미 응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이 피드백 리포트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피드백 리포트에 당신이 했던 인바스켓 수행은 어떻습니다. 롤플레이 수행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피드백 리포트에서 자주 나오는 저득점 수행에서 자주 나오는 이 전형적인 문장의 예시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조나 체계 없이 파악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게 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또 대안을 선택했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행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주어진 상황에 맞지 않는 보편적이고 선언적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수행에 대한 분석이 피드백 리포트에 제시가 됩니다. 만약 문서의 양을 보고 평가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진단이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위원이 이제 채점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외관상 문서 양 보고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작성하신 문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체크를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양만 보고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서의 양에 대해서 뭐라도 쓰면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서 양은 많지만 뻔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만 늘여놓은 벙벙하기만 한 문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문서를 쓸 때 최소한 3페이지는 채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벙벙하기만 한 문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말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얄팍하게 많은 양을 나열하는 것은 고득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라도 쓰자 이렇게 접근해서 양을 채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득점을 하려면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에 초점을 맞춰서 문서를 쓰는 것보다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실제 고득점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량평가에서 고득점에 유리한 문서의 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